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저는 믿지 않았어요. 물론 저의 경우 앞서 한 말의 의미는 완전 다르지만 누구보다 멀어지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외로움도 거의 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 때문에 혼자 먼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한마디로 끝이냐고 오히려 남편이 더 서운해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전 그때의 그 결정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때 함께 내려갔다면? 이런 고민을 보통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마련인데 전 부끄러워서 그러진 못했죠. 솔직히 답답한 마음에 툭 터놓고 어디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네이트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동네 카페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줄인 그 글마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모두 지워버리고 결국 남편이 구독하고 있는 사연 남녀에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은 이제 2년차가 되었어요. 저희 둘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고요. 결혼하고 얼마간 남편은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네일아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다지 좋은 직업도 아니고 비록 저나 남편이나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진 못해도 저희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었지만 그런 건 괜찮았어요.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었죠. 애초에 저는 남편의 경제력이나 능력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당시에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딱히 이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 시기에 만나고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기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였어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환경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제 꿈까지 꺾어가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희생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어쩐지 제 노력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고 그 결과로 제 동생들은 꽤 좋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죠. 그렇게 제 20대의 대부분을 보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할 나이가 된 겁니다. 마치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막에 떨어진 것처럼 막막했죠.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는 제 모든 사정을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제 학력이었죠.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자기 혹시 어릴 때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당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리 그래도 검정고시까지 볼 필요가 있나?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 이미 지난 과거인데. 야, 솔직히 그렇잖아. 내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학 문턱도 못 간 여자친구? 그게 그냥 과거냐? 여자친구일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 근데 결혼은 달라.
요즘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도 못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걸? 그니까 그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곳에 갈 필요 없잖아. 왜? 이유를 알고 싶어? 보통 처음 만나면 이름이랑 나이도 묻고 그 다음은 가족관계, 그러다 뭐 바로 대학이야. 그러니까 묻지. 고졸이라고 하는 것도 쪽팔린데 심지어 중퇴라니. 그건 더 그렇지. 중퇴이긴 하지만 검정고시도 졸업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제까지 대학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그거 너무 억지야. 어쨌든 내 친구들한테 너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했어. 이화여대 졸업하고 취업 준비정이라고 말해놨으니까 너는 적당히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면 된다.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래, 거짓말이야. 근데 내가 왜 거짓말했겠어? 생각해봐. 내가 왜 굳이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대학 어디냐고 물어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학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나 안달인지. 바리스타 자격증, 애견 미용 자격증, 그리고 네일 아트까지 전 그 외에도 많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수업을 듣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대학을 나왔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 교육을 들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상당수가 대학에 간 걸 후회한다고까지 했죠. 그건 남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에 가서 배운 건 술과 담배가 전부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부러웠던 대학 생활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라졌죠. 그런데 갑자기 대학,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갑자기 나온 돌발 상황에 저는 대처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내가 진짜 살다 졸업장 가지고 시비 거는 남자친구는 처음 본다. 야, 당장 집어치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가 확실해. 대학이 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대학의 정의? 쥐꼬리지만 작고 소중한 월급을 반토막 내는 절대 악이지. 내가 보기에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 과정 같아. 어쩐 일로 진지하게 그렇게까지 말하냐?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과제와 시험, 심지어 각종 미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조별 과제를 주잖니.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미리 체험한 거였더라고. 맞아, 끔찍한 사회의 예고편 같긴 하지. 나 그럼 지금이라도 대학을 갈까? 미쳤어? 거길 왜 가? 맞아, 네가 왜 거길 가? 솔직히 갈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막상 대학 나와서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 네가 학교 그만둔 게 2학년 2학기니까 기억하겠네? 너 서영이 알지? 걔가 이과인데 수학을 엄청 못했잖아. 기억나. 담임이 수투였는데 수학 못해서 맨날 맞고 담임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대학 좀 가자고 했잖아. 그래, 맞다. 싫은 건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선생님이랑 유독 사이가 돈독해 보이긴 했지. 맞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예뻐했어. 어쨌든 걔 점수 편차가 엄청 심하긴 했잖아. 그래, 맞아. 수학은 7등급인데 다른 건 2등급. 근데 화학이랑 물리는 또 이상하게 잘했지? 신기하게. 나랑 같은 대학 수리 점수 때문에 대기 1번으로 들어갔다가 대학 나올 때는 결국에 화학과 수석 졸업했잖니. 미친. 얘긴 했어. 걔 확률 문제 그림으로 푸는 거 봤어. 근데 웃으면서 아쉽게 틀렸다고 아까워하더라고. 밝고 뚫기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는 전도 유망하긴 했지. 어쨌든 그 수석 졸업생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검찰청. 거기서 10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잖아. 공무원이 10급? 그런 게 있어? 9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맞다. 그거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지면서 9급으로 올라갔지. 10급은 계약직 공무원 그런 거였어. 동창회에서 말해준 거 기억나. 범죄 기록 같은 거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 변태처럼 웃더라고. 어울리긴 한다.
걔 나랑 같은 도서부원이었어. 추리소설을 늘 보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꼭 맞아. 그래, 바로 그거야. 대학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결국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니까. 대학에 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지. 잘 생각해야 돼. 더구나 너 돈도 잘 벌잖아. 우리보다 더. 그래도 앞으로는 너희가 앞지를걸? 지금은 초년생이니까. 우리 이야기는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는 거야. 멀리 갈 거 있어? 나도 이과지만 결국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난 은행에서 일을 하니까 뭐 얼추 비슷하긴 하다.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 쓰레기는 버려. 그건 고민할 것도 없어. 알았어. 신중하게 생각할게. 친구들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을 할까봐 걱정하고 우려해 준 것도 알죠. 하지만 제게는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긴 했어요. 특히나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라 미련이 그만큼 크게 남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고충을 늘어나도 겪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타협하고 그런 대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의 말은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보처럼 헤어지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죠. 발에 맞지 않은 높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끔찍하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저를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말하는 남자친구 옆에서 입을 가만히 닫고 있었어요.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화여대라고 했죠? 제 친구도 그쪽이랑 같은 과인데 혹시 지연이 알아요? 오지연, 머리 좀 짧고 키는 좀 크고. 지연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야, 왜 모를 수가 없어? 나도 다 모르는데. 아니, 워낙 애가 튀기도 하고. 그때 남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툭툭 쳤습니다. 뭐라도 하라는 듯이요. 그게 제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과대라서 보통은 알 텐데.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친구를 보는데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의 표정은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대면 그만이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가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챌 거 아니야. 넌 배려심이라는 게 없어?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너 잘난 거 하라고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잖아.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서 말을 적당히 돌릴 수도 있고. 야, 대답을 해. 아유, 답답하다. 진짜 멍청해서 그런가? 그래, 나 멍청하다. 대학 나온 넌 뭐가 그렇게 달라? 적어도 너보다는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네 친구들은 백수니? 너도 중소기업 다니고? 멀쩡한 대학까지 나와서 왜 그러고 사는 건데? 웃겨. 요즘 취업 원래 힘들어. 그리고 나는 눈을 낮춘 거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하긴 네가 요즘 사회를 알아? 그저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하는 게 전부인데? 그래, 나 웃어주고 인사하고 돈 번다. 그래도 너보단 잘 벌어. 사회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넌 신문이라도 읽어? 신문? 야, 그거 자격지심이야. 머리가 텅텅 비어 멍청하니까 신문이나 뭐 소설책, 잡학 지식 같은 이상한 책 읽는 거라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지. 솔직히 까놓고 아니야? 저도 순간 발끈하더군요. 자격지심? 너야말로 자격지심으로 나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나 부모도 없고 네 말대로 못 배웠어. 그래도 너보다 많이 벌지. 대학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카드빚 내면서 술 먹고 겨우 세전 230 벌면서 덜컥 새 차부터 계약하는 카푸어에 보증금 500에서 절반이나 월세랑 관리비 미납으로 깎아먹고도 꼴에 대학 나온 허세까지. 난 그래도 전세 살거든? 이 거지 새끼야?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 무식한 게 이게 진짜 미쳤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죠. 당신 뭐야? 손 당장 안 놔? 놔! 놔! 눈을 슬쩍 떠보니 한 남자가 남자친구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아니, 너 이 사람 알아? 아직도 그 순간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남자의 옷차림이 너무 얇아서 놀라울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다부진 체격의 그 남자는 반바지에 회색 후드, 그리고 슬리퍼에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이어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작게 싸움이 벌어졌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나와 싸움이 종료되었습니다. 쓸쓸하게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 서럽게도 울었죠. 제 잘못으로 배우지 못한 게 아닌데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하필이면 처음 사귄 남자친구에게 무식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상처는 더 컸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뚱한 표정으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전 경계심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을 노려봤죠. 왜 따라오는 건데요? 아니, 밤이 늦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따라오신 건데요? 그거 알아요? 강강범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여자. 치마가 짧은 여자도 아니고 예쁜 여자도 아니래요. 네? 뭔지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나쁜 놈들이 오히려 힘없이 걸어가는 여자를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저도 뭐 그냥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그니까 눈에도 힘 빡 주고 밤에는 그렇게 다니라고요. 아, 힘이 너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된 거고 진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짜요. 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이 없긴 했지만 분명 고마운 사람인 건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하필이면 저를 따라와서는 오해받기 싫다고 강간범들이 어떤 여자를 노리는지 이야기하는 게 눈치가 없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고마웠고요. 별거 아닌데요. 얼른 들어가세요. 네, 그럼. 네, 저도 집으로 가야겠네요. 쉬십시오. 제가 천천히 들어가는데도 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아래층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당시에 살고 있던 빌라는 9옥이라 승강기가 없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자동으로 불이 켜졌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 켜지는 걸 보고 몇 층에 사는지 확인을 하는 스토커나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창 옆에 붙어서 집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틈틈이 확인하며 숨죽이고 있는데 작은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들리더군요. 그리고 아래층에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도 희미하게 느껴졌죠. 전 몸을 일으켜서 발소리를 죽인 채 위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누르는데 복도에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전 비명을 꽥 질렀고 남자는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현관을 열었다가 발로 차서 다시 닫는 기행까지 벌였죠. 정말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굳는다던데 전 그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전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죠. 살려주세요. 쉿. 그 남자가 검지를 자신의 입술 위에 올리고는 쉿 하는 소리를 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조용. 이거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따라온 게 아니라 따라온 건 맞는데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네. 쉿. 아니지.
남자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엄청나게 당황하더니 저희 옆집의 비밀번호를 엄청나게 빠르게 누르고는 문을 아주 활짝 열더군요. 전 콧물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몇 초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집이라는 듯 본인을 가리키고는 방안을 다시 가리키는 걸 반복했죠. 뭔데요? 전 콧물을 닦으면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내 집. 도둑 아니고 내 집이요. 부동산 계약서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쪽 집이라고요? 아까는 집에 간다고. 아, 그게 처음에는 데려다 준 게 맞는데요. 걱정이 돼서 정말 별 의미는 없었고요. 관심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매너? 예의? AS도 1년은 해주는데 제가 끼어든 사건이니까 오지랖이라도 뭔가 찜찜해서 뒤를 따라오거긴 한데 뭐 데이트 폭력이나 보복성으로 노릴 수 있고 하니까 원래는 큰 길 정도만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 방향이라 어쩌다 보니 저도 따라오는 것처럼 되어서 그냥 근처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필이면 저희 건물로 들어가셔서 저도 저랑 같은 곳에 사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여기? 그것도 저희 옆집에 산다고요? 네, 진짜로 따라온 게 아니라 저 여기 3년 살았거든요. 어쨌든 뭔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좀 종종 도둑놈처럼 생겼다는 말 들어도 강간 쪽은 아닌데 제가 아까 힘을 내라고 하려다가 말이 그쪽으로 빠져서 오해를 할까봐 나름 시간을 두고 들어온 건데 난감하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저희 집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말았죠. 남자가 괜찮은지 물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남자도 나중에는 같이 웃더군요. 우린 그 이후로 몇 번 더 마주쳤고 오고 가다가 동네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았죠. 일단 슬리퍼만 질질 끌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캔 하거나 남은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집을 비우면 그 사람 집에 물고기 밥을 챙겨주러 들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챙겨주고 문고리에 죽을 사서 놔두기도 했죠. 생긴 것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후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운명? 이런 걸 믿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구해줬는데 하필이면 옆집?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이점이 있는 연애 역시 특별하긴 마찬가지였죠. 이전 남자친구와는 약속 시간을 가지고 자주 다투곤 했었어요. 주로 늦는 쪽은 남자친구였는데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해서 전 출발 전에 전화를 항상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가 다시 걸려올 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저보다 빨리 오면 그날은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그게 대단한 권력 싸움이라도 되는 듯 구는 게 참 웃겼습니다. 반면에 초단거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확실히 시간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죠. 누가 더 이런 거 없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골칫거리도 해결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 애매하게 남는 것들을 대량 구매해서 나눌 수 있었죠. 남는 음식도 없고 작은 냉동고 안에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도 없었어요. 만두랑 세제랑 그리고 쌀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휴지도. 쌀은 쿠팡에서 주문하고 만두랑 휴지는 마트에서 사자. 그리고 세제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남으니까 줄게. 그래? 그럼 넌 뭐 살 건데? 난 퐁퐁이랑 우유, 그리고 상추랑 고기. 그래? 그럼 내가 퐁퐁은 줄게. 대용량으로 샀거든. 우유는 원뿔원으로 사자. 할인 코너에서 사서 후딱 먹자. 그리고 상추 양이 많으니까 나도 고기 사야지. 나누면 되잖아. 내가 어차피 고기 더 살 거거든. 같이 먹자. 좋아. 그럼 내가 맥주를 쏠게. 그래.
아주 바람직한 옆집이야. 무엇보다 연애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체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건데 일을 끝내고 푹 쉬어야 할 주말에 나와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큽니다. 특히나 데려다 주는 것, 잘 들어갔냐고 연락하는 거, 긴 통화를 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적당한 선에서 감시하는 것도 초단거리 연애에서는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는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말이죠. 저에게 첫 번째 연애는 늘 피곤했고, 늘 긴장했고, 늘 초조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과의 연애에서는 늘 활력이 넘쳤고 편안했으며 여유로웠죠. 대학? 가면 좋긴 하지. 공부도 잘했었다며. 친구들은 다 생각해보라고 말리더라고. 그래서 고민이지. 난 대학은 나오지 않았고 공부도 진짜 못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 적은 있지만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 그건 미련이 없기 때문이겠지. 근데 넌 아니잖아. 넌 다른 사람이랑은 달라. 넌 너야. 나이도 나이고 또 후회하는 건 싫거든.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는 것에 후회는 커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고 또 후회하더라도 결국에는 경험만 남게 될 거야. 해볼 수 있을 때 하는 게 나아. 제가 본 그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늘 자신이 무식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속담이나 명언, 그리고 어려운 말도 잘 섞어서 썼죠.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의 정석을 보여준 사람처럼 보였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채 아는 전 남자친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조언에 힘을 얻어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죠. 비록 2년제 대학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이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제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훌쩍 자란 동생들이 제 모자란 생활비에 보태주었고 친구들은 서투른 제 대학 생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도 데이트 비용에 상당수를 부담해 주었죠. 제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도 절대로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든지 경험해보는 게 좋다면서 데이트 시간도 양보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라고 했던 것도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졸업을 했고 몇 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끼고 전세 자금과 모은 돈, 남편의 돈까지 모두 합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왔죠. 주말인데 책만 읽을 거야? 나랑 놀자, 어? 덩치는 커다란 곰 같은 사람이 애교가 넘쳤어요. 그럼 게임 1시간? 아, 싫어. 게임 안 할 거야. 무조건 나랑 놀아. 산책 갈까?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 아, 좋아. 내가 많이 봐준다. 게임 2시간. 알았어. 고마워. 게임하고 바로 청소 시작한다.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제게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했고 동생들도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좋은 사람인 걸 알고는 아빠처럼 잘 따라요. 남편 역시도 제 동생들을 자신의 동생처럼 생각해줬죠.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 동생들의 집에 고장난 게 있으면 척척 고쳐주는 손재주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꽤 요리에는 자신이 있는 편인데 남편은 수준급의 요리 실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저도 모르게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제가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는 물론이고 둘, 셋을 줄줄 아는 사람이라 전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그때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준 게 바로 남편이었죠. 배운다는 건 제게 기쁨이었고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 둘 사이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감염병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더 이상 열지 않았고 제가 일하고 있던 가게도 5명이었던 인원을 2명으로 축소하게 되었죠. 나름 실력도 좋고 오래 일했기에 일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일은 더 힘들어지고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양말과 속옷 가게를 하고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이번 사태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런 위기를 겪으셨을 겁니다. 결국 고심하던 남편은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고 지방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친구의 제안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더군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집을 팔고 내려가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반대했어요. 여기 당신 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 거기 있을 건 아니니까 잠잠해질 동안만 돈 바짝 벌고 주말에 오지 뭐. 그야 그렇지. 일단 그럼 그렇게 하자. 어? 이렇게 쉽게 알겠다고 한다고? 너무해. 당신 의외로 굉장히 가혹한 거 알아? 뭐야. 그럼 팔고 내려갈까? 집값 오르는 중인데? 장난이지. 당신 일도 여기서 하는데 딱 1년. 길어도 2년 안에는 돌아올 거야. 물론 주말에는 무조건 올 거고. 알았지? 나 없는 동안 문단속 잘하고 아프지 말고. 혼자 있는 건 자신이 있었지만 7년 정도 습관이 되니 솔직히 초반에는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넓은 아파트도 아닌데 집안이 텅 빈 느낌이 났죠. 커다란 덩치로 저와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떠들며 저녁을 준비하곤 했는데 밥맛도 거의 없어서 요리에는 한동안 손을 대지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도맡아 했던 쓰레기 버리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남편이 집에서 많은 일들을 도와줬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것은 영 익숙해지지 않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몇 번이나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습관은 금방 익숙해졌죠. 엄습하는 불안감에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잠든 적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면 남편이 돌아왔고 주말 내내 남편의 곁에서 깊은 잠을 청했죠. 어느덧 그 사람의 온도가 제 적정 수면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계속 잠만 자는 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고 등을 토닥여줬죠.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서서히 익숙해지더군요. 익숙해지기 시작한 뒤에는 혼자 있으니 편한 것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계속 방해를 하는 남편 때문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합격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작고 저렴한 노트북을 하나 장만해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제법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과락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진 모르겠지만 1차 시험 이후에 2차까지 더구나 공식을 넣고 계산하는 것도 있어서 제게는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생각보다 더딘 속도로 매일 꾸준히 방대한 양의 책을 보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부분 나눠서 이론을 공부한 뒤 바로 이어 기출 문제집을 풀고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의 공부의 정석이었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은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를 했어요.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본인이 쉬고 있으면 무조건 전화를 했죠. 자기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식당 이야기해줬지? 밥이 더럽게 맛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파랑 양파는 기본이고 그리고 고기까지 따로 빼돌려서 집에 매일 가져갔대. 어머, 그거 공금횡령 아니야? 그래서 반찬이 부실했구나. 일이 그렇게 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꽤 오래 그랬나봐. 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는데 눈 감아줬다는 말이 들려. 그런데 갑자기 왜 들킨 거야? 당신 공장 나가기 전에 검사한다며. 그때 걸린 건가? 아니지. 검사는 매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아닌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숨겨서 반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영양사 바뀌고 나서 그 부분이 들켜서 난리가 난 거지. 수량을 체크했는데 자꾸 비니까 아줌마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식품 저장소에 강아지용 CCTV를 달았는데 딱 걸린 거고. 증거까지 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진 못하겠네. 그 아줌마들이 잔뼈가 굵긴 하잖아. 그 식재료 얼마나 되냐고 별거 아닌 걸로 호들갑 떤다고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무시했대. 보통 아주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긴 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증거가 있으니 회사에서도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 거야. 다 아는 사람인데 나도 궁금해. 과연 잘리긴 할까? 경징계로 끝날까? 근데 여보, 나 공부해야 돼. 자꾸 이렇게 전화하면. 방해했구나. 미안. 아니, 미안할 건 아닌데 문자로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읽으면 바로바로 보내줄 테니까 전화는 자기 전에 한 번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나 이제 1차 얼마 안 남은 거 알잖아. 서운해 말고. 문자? 나 익숙하진 않은데. 알았어, 해볼게.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전화를 끊으니 남편이 문자로 사랑해 하고 짧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과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아서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뭐해? 하고 보내면 남편은 전화를 바로 하거나 혹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도 문자에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것들이 쌓이면 흘러가는 대화보다는 추억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들이 공금 횡령한 거 있잖아. 공급? 오타인가? 아니지. 공급할 걸 횡령했으니 얼추 말뜻은.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 일이 잘 해결된 거야? 오래된 관행이라 회사에서는 그냥 봐줄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 앞으로 잘한다고 막 빌고 했나봐.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손해배상이겠지. 오타가 맞네? 문자가 익숙하지 않아? 어쨌든 막 겁을 주고 그랬더니 오늘은 반찬이 나아졌더라. 이런 걸 두고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고 하는 거지. 밥을 놔? 뇌를 약간 고쳐? 머리에 지진이 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드립? 장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외에도 자잘하지만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맞춤법을 파괴하기 시작했죠. 물론 저 역시도 맞춤법이 정확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게 많고 모를 때는 찾아보기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해 본 적도 지적할 생각도 없었죠. 근데 남편의 경우는 심각하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하루는 제게 감기 얼른 나 라고 말을 했고 또 하루는 사장님에게 여쭐 게 있어 라고 했죠. 저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가방끈이 길어. 그래도 일하는 건 내가 훨씬 낫지. 자기야, 나는 뭘 나을 때 쓰는 거야. 그래, 내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전 최대한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굴렸죠. 나도 헷갈리고 몰랐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엄마는 동생을 낳고 동생이 형보다 낫다 이거더라고. 그렇구나. 그래도 뭐 대충 알기만 하면 됐지. 하나하나 따지면 피곤하고 그렇잖아. 의미만 알면. 그런가? 그야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그 뒤부터는 자꾸만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밖에 나가서도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될까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전 띄어쓰기는 물론이고 맞춤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몇 번 정도는 듣는 신용을 했던 남편이었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 솔직히 말해서 정이 뚝 떨어질 지경이었죠.
학벌로 사람을 무시했던 전 남자친구처럼 되고 싶진 않았지만 문자로 보낸 남편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면 좋겠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말이야. 혹여나 못 보게 된다고 해도 난 자기 편이야. 숲으로라니. 너무 충격이 커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틀렸던 많은 것 중에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숲으로였죠. 그래도 예전에는 정이 뚝 떨어졌다가도 주말에 한 번씩 볼 때면 그런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갔는데 숲으로의 충격은 생각보다 길게 갔습니다. 직접 대면해도 한숨이 절로 났어요. 다행히 시험은 합격했지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건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 자신도 잘난 거 하나 없고 그깟 맞춤법 몰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남편은 두 번은 못 만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이 제게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라디오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말을 꼭 기억해뒀다가 제게 전해주는 남편의 따뜻함이 무식함으로 변질되는 제 자신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묘안은 문자를 멈추는 거였죠. 공부에 방해가 되더라도 전화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간의 일을 모두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남편과 휴가 일정도 맞췄죠. 가까운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 없었던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해서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전 너무 걱정이 되어서 꼬박 반나절을 기다리다가 남편 친구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은 걸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전 몇 번이나 확실한 건지 물었고 결국 친구분이 남편을 불러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일을 하고 있어? 휴가 결정난 거 아니야? 무슨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 무슨 착각하는 거 아니야? 휴가 내일부터잖아. 설마 혼자 거기 가 있는 거야? 날짜 착각했어? 전 답답해서 언성이 올라갔고 가슴을 치며 말했죠. 저번 주말에 우리 펜션 예약했을 때 사흘 뒤에 보자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래, 나도 사흘 뒤에 쉰다고 했잖아. 그니까 그게 오늘이잖아. 그때 우리 펜션 예약하고 지금 3일 지났어. 사흘 아니라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먼저 출발하고 왜 화를 내? 잠시만. 사흘이 3일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흘이 4일이지. 여보? 자기? 사흘은 3일이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진짜 또 우기네. 하루, 이틀, 3일, 사흘이지. 또? 또라고 했어 지금? 내가 우긴다고? 나 가방끈 짧다고 가리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순간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가르치는 거지. 가리키는 건 손으로, 가르치는 건 공부. 봐봐. 전 남자친구가 매번 학벌로 그렇게 구박했다더니 당신도 나한테 똑같이 굴고 있잖아. 대왕 나왔다고 유세해? 사흘, 나흘 이런 건 솔직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흘은 우리말로 세 번째를 뜻하는 서가 변형되고 날을 뜻하는 흘이 뒤에 붙어 합치면 세 번째 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쓰지도 않고 제가 정확히 날짜를 알려줬어야 했는데 아니랬죠. 하지만 여기에 우기기까지 하고 전혀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제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기분을 망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뒤늦게 올라온 남편도 집으로 왔지만 여전히 사흘을 4일이라고 우겼고 전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도 올리고 국어 사전까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상처가 난 그 사람은 결국 언성을 높였고 저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큰 싸움을 했죠. 너 참 잘났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싶어?
그냥 이야기만 통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맞춤법이야. 적당히 해야 나도 적당히 넘어갈 거 아니야. 정도가 있지. 숲으로 돌아가? 그리고 인맥이 넓다고? 미치겠다. 네가 무슨 식물이야? 떡잎 식물이냐고. 인맥이잖아. 그래, 나도 인맥이라고 했잖아. 잎사귀 할 때 잎이라고 썼잖아. 전 휴대전화까지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다 말했죠. 인맥 맞지? 그리고 여기 엿 주러 간다고? 사장님 엿 먹이러 갔어? 이런 실수를 회사에서도 할까봐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였어. 솔직히 당신도 알고 나면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할걸?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었어.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고. 심각해. 그래, 나 이겨먹으려고 대학 나왔어? 그런 거야? 언제는 그런 거 다 편견이라며. 나더러 똑똑하다며. 그건 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지.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내가 알 방도가 있어? 서로 편지라도 주고받아 볼 걸 그랬네. 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무시하고 깔보고? 그동안 내가 실수한 거 보면서 비웃고? 나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 당신 회사에서 망신당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고쳐주려고 했지. 근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준 적 있어? 내가 말만 하면 지적이었으니까 매번 이건 틀렸다, 아니 다르다, 틀렸다 다르다도 구분 못하냐고 구박했잖아. 구박?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고치지. 그게 뭔 줄 알아? 자격지심이야. 틀렸으면 배우면 되고 다르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지적이고 구박이야? 내가 바보야? 당신은 결혼한 남자가 바보라고 생각해? 여기서 바보가 왜 나와? 그냥 인정을 하라는 거잖아. 그니까 당신이 순전히 걱정으로 날 가르치는 거지. 아니면 거기에 날 무시하고 깔보는 느낌이 섞였는지도 모를까봐. 뭐? 나도 다 안다고. 나도 바보 아니야. 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봐. 정말 나 무시 안 했어? 진짜 내가 망신 당할까봐 걱정해서 한 말 맞아? 양심을 걸고 100% 장담할 수 있어? 있냐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실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저를 봤죠. 이전에는 싸운 적이 없어서 솔직히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기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 남편의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늘 제가 의지하고 제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는데 제가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겠죠. 물론 전 남편이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현명하게 풀어나가지 못했고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빌어 남편에게 제 진심이 전해지길 기다려보려 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지적해서 정말 미안해. 나 역시도 모르는 거 진짜 많더라. 이 긴 글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당신을 내내 지적하고 비웃으면서 나 역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맞춤법을 찾아봤거든. 모르는 게 있으면 나도 한 번쯤은 당신을 기다려줬어야 됐는데 예전에 내가 배우지 못해서 대학을 다녔던 그때의 당신처럼 기다렸어야 됐어. 근데 난 현명하지 못했어. 너무 조급해졌지. 그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생겼거든. 여행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지금까지 왔네. 아이가 생겨서 호르몬이 내 감정을 저울질한 건 아니야. 다만 나도 당신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길 바랬어. 성급하게도 말이야. 그니까 우리 서로 배우고 서로 노력하면 어떨까? 자기야, 우리 남편, 내가 어린 시절 남들처럼 공부를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때 만약 내가 남들처럼 대학을 갔더라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존재야. 후회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줘.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